강진영 뉴욕 한인회장 후보가 오늘 본사를 방문하고 1세와 2세가 화합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성별과 이름은 물론 나이와 생일까지 같아서 오류로 같은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은 한인 2명의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주택 임대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세입자의 경우는 소득의 68.5%를 월세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9일 뉴욕 브루클린의 한 공원에서 길이 4피트짜리 악어가 발견돼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전자여행 허가 웹사이트보다 무려 14배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기성 낚시 웹사이트가 존재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세와 2세가 화합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 오늘 본사를 방문한 강진영 뉴욕 한인회장 후보가 강조한 말입니다. 1세의 경험을 바탕으로 2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결국에는 더 많은 한인들이 주류 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의 단독 후보로 결정된 강진영 후보가 오늘 본사 KBN을 방문하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포부에 대해 밝혔습니다. 강진영 후보는 가장 먼저 세대 간 화합을 내세웠습니다. 강 후보는 미국으로 이민 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랐고 이민 1세대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기에 한인 사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며 1세대 헌신으로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하게 된 2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젠 그 경험과 지식을 한인 사회를 위해 쓰고 싶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우리를 돈을 내고 학교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배웠는 그 경험이랑 실력을 다시 한국 이제 동포 사회를 이제 다시 왔고 돈을 안 주면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경험을 이렇게 받았는 이유가 없잖아요. 2세가 이제 조금 책임져야 될 시간이 됐다고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강 후보는 뉴욕 한인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정계는 물론 주류 사회 진입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등 한인 사회의 영향력을 키우겠다고 말하고 더 많은 차세대 한인들이 한인 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역사를 이제 더 크게 더 2세 분들이 더 잘 알게끔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니까 한국 컬처 그러니까 하이라이트하는 것을 그것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년 후에 보는 거 아니고요. 지금 시작해갖고 5년 그리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강 후보 측은 이번 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의 논란을 지적하고 상대 후보 측과 화합을 위한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동포사회가 시끄럽고 이쪽에서 공격 접수, 공격 방어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젊은이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저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앞으로의 그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저쪽을 다 안고 우리가 사회적 혼란을 막고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사회 구성 등 한인회 정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또 10년간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회관 세입자 문제 등을 잘 마무리 짓고 뉴욕 한인회의 중장기 발전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성별과 이름은 물론 나이와 생일까지 같아서 오류로 같은 사회보장 번호를 부여받은 한인 2명의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은행 거래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사회보장국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NBC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김지은 씨와 일리노이주 에번스턴에서 살고 있는 김지은 씨는 수년 전 자신들의 은행 거래 및 신용카드가 갑자기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별과 이름은 물론 나이와 생일까지 같은 두 사람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동일한 소셜 시큐리티 넘버,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 생활해왔기 때문입니다. 서울 출신의 LA에 거주하고 있던 김 씨는 2018년 6월 18일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발급받았는데 경기도 안양 출신의 에번스턴 김 씨가 같은 해 7월 23일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발급받으면서 이번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두 김 씨는 각자의 은행 거래에 문제가 생겨 은행에 연락처를 남겨두면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됐고 LA에 거주하는 김 씨는 당국에 관련 사실을 항의했지만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에번스턴의 김 씨 역시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지원 신청이 거부되는 등 문제를 겪었고 국세청으로부터 범법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국은 두 김 씨의 요청을 접수한 뒤에도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있고 두 사람을 한 명으로 인식한 컴퓨터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새로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LA 김 씨는 사회보장국 직원이 자신에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6개월에서 2, 3년이 소요될 수 있는 영주권 신청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 제도의 개선에 참여하기도 했던 미국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의 제임스 A. 루이스 부회장은 두 김 씨가 직면한 이런 문제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인간에 의한 실수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후보 경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기 주자로 떠오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보다 지지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미국 정치학센터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은 지난 2월 15일부터 16일 유권자 1,8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2024년 대선에 공화당 경선이 오늘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6%로 디센티스 주지사의 23%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센티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관의 양자 대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습니다. 먼저 트럼프와 디센티스 간의 양자 대결에서 56%의 공화당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디센티스 주지사는 44%에 그쳤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69%의 지지율로 헤일리 전 대사 31%를 압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가 오늘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로 41%의 바이든 대통령을 제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좋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가 63%로 출마해야 한다 37%를 압도했습니다. 또 재선 출마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나쁜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7%로 가장 높았고 고령이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3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으로 중고 전기차 구매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고한 지 2년 이상에 25,000달러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딜러들은 이 수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중저가 차량의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으로 중고 전기차 구매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면서 중고차 딜러들이 중저가 차량의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RA는 올해부터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고차 거래에 연방정부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벌써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고 전기차의 보조금은 신차와는 달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출고한 지 2년 이상의 판매 가격은 25,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IRA가 발표됐던 지난해 여름만 해도 코로나19 확산과 반도체 부족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으로 중고차 가격이 급상승했던 만큼 수혜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적었지만 현재는 수혜 대상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중고차 가격의 하락세로 지난해 12월에는 매물의 16%가 요건을 충족했고 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올해 1월에는 20%로 늘어났습니다. 리커런트 최고 경영자 스캇 케이스는 중고차 딜러들이 차량 가격을 25,000달러 바로 아래로 정할 강력한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중고 전기차 전문 딜러 플랫 자동차 그룹 측은 26,000달러는 받아야 했을 쉐보레 볼트 차량의 가격을 보조금을 받기 위해 24,900달러로 책정했다면서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겠지만 하루도 안 돼 팔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벤처 캐피탈 투자금 모집액이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 등으로 벤처 투자 수요가 꺾이면서 정보기술 스타트업의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 데이터 회사 프리킨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벤처 캐피털들이 206억 달러의 신규 투자금을 조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줄어든 수치이고 4분기 기준으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4분기 자금의 조달 규모가 전분기보다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출자자들은 지난해 4분기 226개 벤처 캐피털 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또한 2012년 이후 4분기 기준 최소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연기금과 대학기금, 패밀리 오피스들은 벤처업계가 다른 자산의 수익률을 능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벤처펀드에 현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기술주들의 매도세에도 기술 벤처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낙관론으로 벤처 투자 수요는 계속됐었지만 결국은 경기 둔화에 의해 수요가 꺾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T 스타트업에 투자한 벤처 캐피털들은 기업 공개에 나서는 투자 기업이 별로 없는 데다 투자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직면에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또 수년간 스타트업의 기업 공개가 줄면서 출자자들이 스타트업 펀드에 재투자하는 현금의 중요한 근원이 고갈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금리는 인상되고 주택 공급은 부족해서 주택 임대 비용 부담만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 세입자의 경우는 소득의 68.5%를 월세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평균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1.5% 증가했습니다. 이 업체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30%를 찍은 겁니다. 연방정부는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는 가구를 월세 과부담으로 정의하는데 이제는 미국의 평균 세입자가 이 범주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여러 도시에서는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쓰는 게 오랫동안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전국 단위로 이렇게 30%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더 힐은 많은 사람들이 더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많은 가구들이 주택 구매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아파트 월세가 급등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주택 구매 가격과 월세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월세만큼 빠르게 오르지 못하면서 특히 저중소득 가구에서는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주별로는 매사추세츠에서 32.9%, 플로리다 32.6%, 뉴욕 31.2% 등으로 주택 임대료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뉴욕으로 소득의 68.5%를 월세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절염이나 암으로 인한 통증 혹은 허리 통증처럼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통증이 있을 경우 인지 능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 통증이 있는 60대는 통증이 없는 같은 나이대와 비교해 치매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중국 과학원 투영 교수팀은 국립과학원회보에서 몸 한 곳에 만성 통증이 있는 60대는 뇌부위 가운데 학습이나 기억과 관련이 높은 부분인 해마의 노화가 통증이 없는 사람보다 1년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통증 부위가 두 곳인 사람은 해마의 노화가 2년 빨랐습니다. 연구팀은 영국 정부가 40세에서 69세 국민 50여만 명의 유전과 생활 습관, 건강 정보 등을 조사한 영국 바이오뱅크의 데이터 가운데 뇌사진을 촬영한 19,000여 명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투 교수는 몸 두 곳에 만성 통증이 있는 60세의 경우 해마 가운데 회백질의 부피가 만성 통증이 없는 62세의 해마와 비슷했다며 만성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늘어날수록 해마의 부피 감소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몸에 5곳 이상의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은 해마의 부피가 통증 부위가 두 곳인 사람에 비해 거의 4배나 더 작았습니다. 최대 8년 정도 노화가 더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또 만성 통증 부위가 여러 곳인 사람은 통증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인지 능력을 검사하는 11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에서 수행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이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알츠하이머병 연구자 겸 예방 신경학자인 리처드 아이작슨 플로리다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소 박사는 사람들에게 만성 통증 상태에 관해 물어보고 통증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권하는 것이 인지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한 가지 위험 요소 관리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9일 뉴욕 브루클린의 한 공원에서 길이 4피트짜리 악어가 발견돼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9일 뉴욕 브루클린의 한 공원에서 길이 4피트짜리 악어가 발견됐습니다. 공원 관계자들은 이 떠돌이 악어를 발견했을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고 추위 때문에 행동이 둔해져 있었다면서 누군가 악어를 키우다가 공원에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신고를 받고 포획에 나선 공원관리소는 이 악어를 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가 곧바로 브롱스 동물원으로 보내 재활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원에서 악어가 발견됐다는 이런 소식에 주민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현지 주민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구역은 주로 아이들이 노는 곳인데 악어가 나타났다니 끔찍하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나 루이지애나 등 기후가 온난한 동남부 지역에서는 야생 악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는 뉴욕에서 이렇게 악어가 발견되는 건 드문 일입니다. 특히 공원당국이 문제의 악어를 포획한 지난 19일 뉴욕 일 최고 기온은 영상 9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뉴욕 도심에서는 매년 몇 마리씩 악어가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기르던 악어의 덩치가 커지면서 귀여운 모습이 사라지면 내버리는 경우가 많은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전자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단 한 곳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공식 웹사이트보다 무려 14배나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공식 대행, 사기성 낚시 웹사이트가 존재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KETA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한화 기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검색된 한 비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신청 수수료로 미화 $109를 부과했습니다. 당일 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일 환율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식 웹사이트의 약 14배가 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웹사이트들은 대행업체라는 사실을 밝혀도 서버가 해외에 있는 등의 이유로 규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이들 사기성 사이트들이 공식 정부 웹사이트보다 앞쪽에 나오기도 하는 데다 오해할 만한 이름과 디자인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행 업체라고 밝히는 경우도 많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 개설됐다 사라지는 사이트도 많은데 지난 19일에는 3곳이 검색됐지만 20일엔 이 가운데 2곳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공식 웹사이트의 안내문에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명칭의 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신청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청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KETA 공식 웹사이트는 www.keta.go.kr 한 곳뿐입니다. 또 한국 정부 공식 모바일 앱 KETA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심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로버트 루나 보안관은 어제 경찰 특수기동대가 카톨릭 LA 대교구 데이빗 오코넬 보좌 주교의 가정부로 일하는 여성의 남편 카를로스 메디나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오코넬 보좌 주교의 집에서 35마일가량 떨어진 토란스 지역에 있는 거주지에서 연행됐고 경찰은 총기 2정 등 증거물도 압수했습니다. 오코넬 보좌 주교는 지난 18일 오후 1시께 LA 대교구 소속인 요한 비안네 성당에서 몇 블록 떨어진 아시엔다 하이츠의 집 침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미국 희귀 고문서 전문 경매사 랍 컬렉션은 대통령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워싱턴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개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편지로 이전에 학계에 공개된 적이 없는 미공개 편지라고 랍 컬렉션은 전했습니다. 편지는 워싱턴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직에 오르기 2년 전인 1787년 작성됐고 토지 매매를 위해 예비역 대령 이스라엘 슈리브와 주고받은 서신입니다. 편지는 조만간 경매 출품될 전망이고 약 $50,000 정도로 낙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은 19일 뉴욕시 소기업 기회기금 시작 3주 만에 1,500개 이상의 소기업이 신청서를 냈다며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능한 한 빨리 진행 중인 신청을 처리하고 적격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소기업은 이미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시장 금리보다 낮은 4%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초기 6개월간은 이자만 내도 됩니다.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의 아메리칸 드림몰 실내 워터파크에서 천정에 부착돼 있던 헬리콥터 장식물이 추락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 정도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상으로 알려졌고 부상자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3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사고 원인 및 부상자 신원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몰은 사고 직후 워터파크를 폐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